아나운서 어때요? 그냥 약간 그런 아나운서 많이 될 것 같아. 아나운서 어때요? 아나운서. 쌤이 보기에는 승무원보다는 아나운서가 훨씬 더 접근하기도, 왜냐면 승무원은 만나서 둘이 뭔가 힘을 써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아나운서는 자리가 마련될 수밖에 없는 구조야. 인터뷰를 해야 되거나 괜찮은데? 잘 어울려. 왜냐면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이제 공인이기 때문에, 그지? 그런 프로그램이 짜였을 때 만약에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 쪽으로 관심이 있으면 만나기가, 왜냐면 류현진도 그렇게 결혼했잖아요. 류현진, 박지성도 이제 그렇게 결혼했고. 나 해야겠어 오늘부터. 진로 바꿔야 돼. 아나운서도 힘들지 않아요? 그니까. 승무원보다는 어렵지만 본인의 꿈이 그렇다면 황희찬의 현모양처가 되기 위해서는 역대 우리는 사례를 봐야 되거든. 사례를 봐야 된단 말이야. 지원 동기. 지원 동기 현모양처. 지원 동기 이동경 와이프. 근데 황희찬이 뉴스에 안 나올 수도 있잖아. 아니지. 왜요? 무조건 그렇게 우리나라 역대 잘 나갔던 축구 선수 중에 방송에 안 나온 사람은 진짜 잘 없어. 현지 인터뷰 같은 거 어떻게든 따로 다 나왔어. 섭외를 안 받을 수. 에이, 그거는 그래도 스튜어디스보다는 승무원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죠. 왜요? 왜냐면 내가 탄 비행기 걔가 안 타면 어쩔 거야. 뭔데? 너가 두바이로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어쩔 거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뭐 맨날 인사하고 이러면은 아무 소용 없잖아. 그것도 뭔데? 그렇잖아. 아무튼 선생님 힘든데. 본인 꿈이 더 힘들어요. 황희찬의 어떤 그런 축구 선수 본인의 이상형의 현모양처가 되는 게 더 힘들지 않을까? 쌤은 가능성으로 보면 승무원이 그 중에서는 제일 낮아 보이고, 그 다음이 아나운서고, 그 다음이 황희찬의 현모양처가 되는 게 제일 어려워 보여. 그렇지 않을까? 근데 또 혹시 모르잖아. 네가 이제 스포츠 아나운서가 됐는데 또 다른 그 선수의 매력적인 모습이 보여서 다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잖아. 그럼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렇게 한 명을 아나운서로 보냈습니다. 근데 쌤 하나 얘기해 줄까? 쌤 대학교 동기 사범대 출신인데 원래 자기의 꿈이 기자 쪽이나 아나운서 쪽이었거든. 지금 뭐 하고 있게? 아나운서 하고 있어. 대박이지. 근데 아나운서는 약간 부끄러운 거 없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 그거는 직업이기 때문에 하면 돼요. 하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그 동기도 대학 졸업하고 원래 기자 쪽으로 관심이 되게 많았고 되게 많이 도전을 했었단 말이야. 막 대학 기자 같은 거 막 하고 이랬었거든. 근데 갑자기 어느 날 지방에 라디오 있지, 라디오 쪽 취직해서 기자를 하다가 이제 어떤 협회 쪽이랑 연결해서 아나운서 시작해서 지금 MBC에서 아나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쌤 경험이 있기 때문에, 내 주변에 그렇게 실제로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봐. 가능성은. 대신에 이제 지금부터 뭔가 준비를 해서 아나운서 진짜 꿈을 가져서 한다면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이게 얼마나 갈지 모르겠네. 또 내일 되면은 황희찬 이동경은 무슨 하면서 네, 하던가 해야지 할 수도 있고. 자, 생태계 보겠습니다. 100페이지 생태계. 생태계. 자, 우리가 있는 생태계 같은 경우는 단계가 존재한다, 그지? 생태계가 모이기 위해선 뭐가 모여야 돼요? 군집이 모여야 되고, 군집이 모이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개체군이 필요하고, 개체군이 되기 위해선 개체가 모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 얘기하자. 어떻게 개체가 모여야 개체군이 되죠? 단일종? 다수가 모이면 우리가 개체군이 됩니다 라고 합니다. 우리가 개체군이에요. 그러니까 가족 단위를 얘기하는 거지. 가족 단위. 근데 사실 마을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 마을에는 진짜로 인간만 있습니까? 개는 없니? 민들레는 없니? 나무는 없니? 다 있잖아. 이제는 뭐가 되어야 돼? 다수종이 되어야 된다.
단일종이 아니라 다종이 되어야 돼. 다시 한 번 더 다종이 되어야 되고요. 당연히 개체군들이 모인 거기 때문에 그 각각의 종들은 다수겠죠. 다수. 그래서 각각이 다수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개체, 개체군, 군집은 전부 다 뭐에 대한 이야기야? 생물이야, 비생물이야? 전부 다 생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지? 여기에 플러스 누구까지 모으자? 비생물. 생물이 아닌 조건까지 모아주면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자? 생태계다. 돌, 빛, 이런 것까지 온도 다 합쳐서 우리가 이제 생태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생물적 요인이 있고요. 비생물적 요인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즉 각각의 이제 군집들을 얘기하게 되었을 때 군집 같은 생물적 요인은 누가 있는 거야? 일단 광합성을 하는 생산자가 있어야겠죠. 생산자가 우리를 먹여 살리는 겁니다. 자, 미리 얘기를 합시다. 생산자는 양이 커요? 아니면 작아요? 양이 어때요? 개수 말하는. 개수든 질량이든 뭐든 다 큽니다. 생산자는 앞으로 얘기할 생물적 요인에서 뭐든 다 커요. 알겠지? 개체 하나의 에너지는 작을지라도 개체 수가 크고 생물 양이 크고 얘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큽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돼. 이따가 생태 피라미드 할 때 얘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잡아먹는 애들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1차, 2차 땡땡땡 하면 최종 소비자까지 얘기를 하는 누가 있다? 소비자가 존재한다. 우리는 생산자야, 소비자야? 소비자. 우린 소비자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고, 이 생산자가 에너지가 많고 소비자가 에너지가 적어지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는 계속 먹기만 합니까? 돌려주질 않아요? 아니지, 돌려주지. 어떻게 돌려줘? 누가 돌려줘? 어떤 애들이 돌려주는 거야? 분해자가 우리의 양분을 분해해서 다시 생산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돌려다 줍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뭐가 존재한다? 분해자가 존재한다. 근데 사실 분해자는 생산자에게 직접 돌려주는 게 아니라 비생물적 요인에다가 전해주는 겁니다. 토양이나 이런 것들 전해주고 있다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분해자가 존재한다 까지 보시면 되겠고, 얘들은 특징 뭘 한다? 광합성을 한다. 소비자는 뭘 한다? 먹는다. 분해자는 뭘 한다? 양분을 얻는 방식이 어떻게 돼? 기존의 양분들을 분해. 소비자가 가지고 있는 양분과 생산자가 가지고 있는 양분을 분해해서 쓰고 토양으로 혹은 환경으로 돌려주고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얘는 말 그대로 분해를 하고 있다. 기존에 있는 영양소예요. 얘는 영양소를 먹는 거고 얘는 있는 영양소를 분해합니다. 그래서 자기 걸로 쓰고 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분해자의 크기는 커요, 작아요? 작거든. 커봐야 버섯이야. 알겠지? 그거보다 작은 균들, 이런 애들이 전부 다 분해자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산자 1차, 2차 소비자가 존재한다 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먹이를 섭취하는 친구와 광합성하는 친구와 그 다음에 분해하는 친구들. 자, 그리고 얘들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까? 안 합니까? 합니다. 서로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작용 반작용,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가 있다. 상호작용을 한다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비생물적 요인, 크게 누구 있습니까? 중요한 빛, 그 다음에 온도, 그 다음 물, 공기, 토양. 다 생물은 아니지만 생물에 밀접한 친구들이다, 그지? 얘들이 이제 뭘 할 것이다? 우리 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주고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교재에 따라서 뭐 내용이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중앙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그 비상 쓴댔죠? 부교재 오투 쓴다 했고, 여기 부교재 뭐 쓴다 했지? 프린트? 없어요. 그러면은 이제 차윤이는 학교에서 얘기한 대로 좀 배워야 될 건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주는 걸 작용이라고 하고요, 반대 영향을 주는 걸 반작용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양방향의 화살표를 그리는 경우에는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용과 반작용 합쳐서 상호작용이라고 할 건데, 어쨌든 우리가 이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미치는 걸 작용이라고 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지.
빛이 센 장소에서는 어떠한 식물이 잘 자랍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빛이라는 건 비생물적 요인이고 생물에 영향을 미친 거잖아. 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야. 혹은 이런 거지. 식물의 뿌리가 토양을 부드럽게 만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번에는 누가 영향을 미친 거야? 생산자. 즉 우리가 얘기는 생물적 요인이 누구에게? 토양이라는 비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미친 거잖아. 이런 걸 우리가 반작용이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아시겠지?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여기 있는 소비자와 생산자, 이제 소비자와 분해자, 분해자와 생산자 사이에서 일어나는 작용을 상호작용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사실 여기는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 사이에서도 상호작용을 이루는데 그 상호작용에서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다가 영향을 미치면 작용, 반대로 작용을 미치면 반작용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방향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작용, 반작용은 요거대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교재에 따라서 이게 맘대로 정한 거다 보니까 교과서에 따라서 반대로 표현하는 경우가 몇 개가 있어. 그래서 그거는 교과서 좀 따라가야 되지 않을까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채연이 거는 쌤이 확인이 안 돼서 잘 모르겠고 여기는 오토 쓰니까 아마 요 방향대로 갈 거예요. 비상이 요 작용, 반작용 쓰거든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이제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빛. 우리가 알게는 이제 빛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첫 번째, 세기가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어요. 세기가 센 곳이 있고 약한 곳이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기가 센 곳은 일반적으로 어떨까? 울타리 조직이라는 게 두꺼워져요. 울타리 조직이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면 잎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잎의 구조에서 자 점선이 윗면입니다. 윗면. 이 윗면의 이 점선 부분을 우리가 큐티클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큐티클. 여러분들 보면 이제 손톱에 반짝반짝이는 껍데기 있다, 그지? 요게 큐티클이거든? 손톱에 있는 거. 요게 어디에도 있느냐? 식물의 앞면에도 있어. 그래서 표피 위에 우리가 여기 큐티클이라는 보호막이 있습니다. 아랫면에는 없어요. 왜 윗면에만 있을까? 아랫면은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막으면 안 되고요. 두 번째로는 윗면에서 보통 떨어져서 부딪히기 때문에 윗면만 보호하면 돼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발바닥이 털나진 않잖아. 왜? 보호할 필요가 없거든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알겠죠? 우리가 만약에 삶을 손등이 아닌 손바닥으로 맞고 살아온 삶이었다면 손바닥에 털이 있고 아래는 손등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 보통 반대로 맞잖아요. 손등으로 맞기 때문에 손등에 털이 났었죠. 근데 인간도 어떻게 된 거야? 여기 이제 털이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한 삶이 되니까 태화한 거지. 자, 그 다음에 그 아래쪽에 넘어가시면 이제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해서 빽빽하게 이제 식물 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다, 그지? 이 엽록체를 가지고 있는 세포가 울타리처럼 세워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얘를 우리가 울타리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 울타리 조직이 두꺼워요. 어디서? 햇빛이 센 곳에서. 햇빛이 센 곳에서는 뭐하다? 두껍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게는 이제 잎 같은 경우는 빛이 세기가 센 곳이 뭐하다? 두껍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그런데 반대로 만약에 빛의 세기가 약하다? 어떻게 된다? 울타리 조직이 얇아집니다.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한 가지가 여기 밑에 보시면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해서 듬성듬성 세포가 있거든요. 얘는 왜 이러냐? 라고 얘기를 하면 간단해. 공기가 드나드는 통로, 인맥이 지나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공기가 드나들어야 돼. 그럼 빽빽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막히잖아. 어떻게? 숨 쉬어야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해면 조직은 울타리 조직에 비해서 좀 덜하다. 대신에 둘 다 뭘 가지고 있다?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 해면 조직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해면 조직이 우리가 알기는 인맥에 해당하는 기억날지 모르겠다. 관다발 조직이라고 얘기해서 옛날에 혹시 물관체관 배웠던 거 기억나니? 광합성 배울 때 처음 광합성 배울 때 우리가 물이 지나가는 통로 그 다음에 영양소가 지나가는 통로라고 해서 체관이라고 배웠었거든. 물관체관이 지나가는 관다발 조직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통로가 비어져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뭐가 있다? 아까와 같은 표피가 있는데 표피 중간중간에 뭐가 있어요? 기공이 나는 거지. 기공.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야. 울타리 조직에 대한 해석을 하자고. 햇빛이 근데 한 가지 더 있어. 이거는 학교에서 배웠을 수도 안 배웠을 수도 있는데 혹시 그 햇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 배우셨어요? 광합성량 안 배웠니? 한 번만 한번 들어보자. 빛이 센 곳에서는요 약한 빛에는 광합성을 안 해요. 대신에 빛의 세기가 센 대낮에는 광합성량이 미친듯이 증가해요. 그런데 빛이 약한 동네에서는요 워낙 빛이 잘 안 들어오다 보니까 약한 빛에도 일단 광합성을 하고 시작해봐. 예를 들어 극지방에 가깝거나 이러면 햇빛이 약할 거 아니야. 비스듬하게 오니까. 그런 곳에서는 햇빛이 조금 나와도 일단 광합성을 하고 봐. 대신에 최대량이 세지는 않아. 효율은 떨어지는 대신에 생존에 목적을 둔 애들이고 어차피 적도지방 이런 데는 특히나 이제 건조해서 구름 잘 안 끼는 동네는 햇빛이 맨날 올 거 아니야? 그럼 걔들은 약할 때는 광합성 하지도 않아. 어차피 지들 안 죽거든. 대신에 빛이 세기가 충분히 세질 때에는 극지방이나 혹은 햇빛이 잘 안 드는 데보다는 훨씬 더 강한 광합성량을 가집니다. 요거는 그냥 개념으로만 알아들어도 상관없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 얘기를 하죠. 우리가 햇빛이 많이 드는 곳이 있고 햇빛이 적게 드는 곳이 있거든요. 우리가 여태까지는 양지, 음지라고 많이 했지만 햇빛이 많이 강한 빛을 받는 곳과 약한 빛을 받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해주셔야 돼요. 다시 한 번 더. 햇빛의 세기가 센 이제 양지 식물이 있고 음지 식물이 있는 것처럼 강한 빛을 받는 잎이 있고 약한 빛을 받는 잎이 있습니다. 식물 자체에 대한 얘기가 아닌 이번에는 잎으로 가자고. 다시 한 번 더. 그래서 빛의 세기는요 첫 번째 양지 대 음지가 존재하고요. 양지든 음지든지 간에 한 식물 내에 햇빛을 많이 받는 이파리와 햇빛을 적게 받는 이파리가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양엽과 음엽이라고 할 거예요. 낙엽이라고 하잖아, 그지? 뭐가 떨어지면 낙엽이야? 이파리가 떨어지면 낙엽이야. 엽자가 뭐야? 이파리야. 근데 양지에 있는 이파리를 우리가 양엽이라고 한다고. 음엽이라고 할 거야. 한 식물 내에서도.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곧 있으면 이제 크리스마스네. 17번째 스토크. 괜찮아요. 대한민국은 20번째부터 시작입니다. 공식적으로 알겠지? 다 비공식이야. 알겠지? 다른 사람 다 비공식이니까 20살 때부터 행복하게 사시면 돼요. 그때도 썰크에게 타살해야지. 그럴 거면 자, 지금부터라고 할 뻔. 자, 이렇게 이제 줄기가 있습니다. 농담이에요. 그러면 위쪽에 있는 이파리가 있고 아래쪽에 있는 이파리, 요 사이사이에 숨어 있는 이파리가 있을 거 아니야. 누가 햇빛 많이 받겠어? 양엽, 음엽이라고 얘기를 하자. 똑같아. 얘가 양지일 수도 있고 음지일 수도 있고 그 양지 음지 자체는 이 햇빛이 많이 오냐 적게 오냐의 차이니까 어차피 당연한 얘기겠지만 결국 둘 다 똑같습니다. 양엽이든 음엽이 양지든 음지든 양엽이든 음엽이든 똑같아요. 둘 다 특징이 어떨까? 양지든 양엽이든 뭐가 발달해 있다? 울타리 조직이 발달해 있습니다. 즉 이파리가 두꺼워요. 두께가 두껍죠. 대신에 얘는 뭐예요? 얇아요. 그런데 하나가 더 있어. 얇은데 어쨌든 살아남아야 될 거 아니야. 하나 얘기를 해줄게. 일반적으로 생존을 위한 하루 동안에 기체 교환을 얘기하자면 아침, 점심, 저녁 일 거 아니야, 그지? 얘들은 밥을 언제만 먹냐? 자, 이게 하루 동안 필요한 산소의 양입니다. 하루 동안 생산해내는 광합성량, 산소의 양은 이렇게 돼요. 점심에 만드는 양이 어쨌든 아침, 저녁, 물론 이제 밤 동안은 어떻게 되는 거야? 밤 동안은 숨만 쉬는 거야. 근데 색칠하게 되면 필요한 산소량이 많을까? 광합성량이 클까? 광합성이 커요. 인열량이 더 커요. 인열량이. 그렇기 때문에
이파리가 넓으면 넓을수록 생존보다 할 수 있는 광합성량이 더 클 거야. 그럼 햇빛을 잘 못 받는 음지나 음엽은 면적이 넓은 게 유리할까 좁은 게 유리할까? 넓은 게 유리해. 왜? 살아남는데 필요한 에너지는 어차피 얼마 증가 안 해.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무조건 늘어난다 이거야. 세포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본인의 생존 가능성이 높아져.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양지는 얘기를 안 해요. 양엽은 얘기를 안 해요. 왜? 알아서 잘 살아남을 거거든? 근데 음지나 음엽은 얇고 넓어. 어차피 두꺼우면 밑에는 안 와. 넓으면 어떻게든 받는다 이거야. 빛이 살랑살랑이 있어서 잠깐 햇빛 들어오는 거라도 받을 수 있다 이거야. 쌤이 아까 얘기했잖아. 생존에 불리한 애들은 약한 빛에 어떻게 하더라도 광합성을 한다고. 반응 에너지가 실제로 이게 시험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지만 자, 빛의 세기가 얘들은 X축을 빛의 세기라고 하겠습니다. 빛의 세기에 따른 광합성량을 비교하게 되면 얘들은 X장추 약한 빛에는 반응을 안 해. 근데 충분히 세지면 팍 올라가. 얘들은 뭐해? 아씨 안돼 조금이라도 해요. 근데 최대량이 세진 않아요. 기 때문에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면적을 넓혀서 요만큼이라도 해야 된다. 그래야 뭐래? 필요한 산소를 만든다니까. 이거라도 만들면 생존한다 이거야. 조금이라도 만들면 생존한다고. 왜? 필요한 산소량은 적을 거니까. 그래서 음지나 음엽 같은 경우는 햇빛이 약한 곳에서도 광합성을 좀 쉽게 하는 편입니다. 근데 요거까지는 안 할 때가 많아. 다시 한 번 더 쉽게 약한 빛에라고 하자. 약한 빛에도 적지만 한다고. 적은 양의 광합성을 하긴 해요. 얘는 한다가 특징이야. 근데 센 놈은 얘기를 안 해. 왜? 어차피 최대량 찍을 거니까. 근데 약한 놈에 대한 생존 이야기를 다루자 이거지. 이게 빛의 세기. 그래서 생각보다 양이 많고요. 두 번째, 하나가 더 있어. 두 가지가 더 있죠. 실제로는 1조 시간까지 얘기해야 되니까. 두 번째, 빛의 파장. 자, 빛의 파장이라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면 빛의 길이거든요. 빛의 길이가 색깔마다 달라요. 파란색이 짧고 빨간색이 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파장을 그리게 되면 색깔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색깔. 누구만? 가시광선만. 어차피 우리 적외선 자외선은 안 다르니까 안 보이는데 뭐 얘기해서 뭐예요? 안 할 거야? 뭐만 할 거야? 색깔 얘기합시다. 색깔 무슨 색깔 있어요?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색깔 다 얘기해봐. 또 파란색. 또 거꾸로 안 가도 돼. 그냥 아무나 얘기해. 또 좋습니다. 남색은 좀 버릴 게 없으니까. 이 분필이 오늘 얘기한 것과도 관련이 있는데 여러분들 분필 색깔은 밝을수록 잘 보여요? 어두울수록 잘 보여요? 사실 모든 게 다 그래. 밝을수록 잘 보인단 말이야. 밝다는 얘기는 반사를 많이 하는 걸까? 흡수를 많이 하는 걸까? 반사를 많이 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빛이 많이 와야 잘 보이거든. 그래서 어두운 색깔 분필이 잘 없어. 알겠지? 그래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생 분필보다 더 진한 빨간색 있잖아. 걔보다 얘가 더 잘 보여. 왜? 하얀색에 가까울수록 빛을 많이 반사한다는 얘기거든. 그럼 하나 물어봅시다. 자, 이거 파란색이라 치자. 하늘색 말고 파란색이야. 얘는 왜 파란색이지? 파란색만 반사. 그렇지. 파란색을 반사시키거든. 나머지 색깔들은 뭐 할까? 흡수한다는 얘기야. 얘는 왜 노란색이지? 두 가지야. 두 가지. 초록색과 빨간색을 반사시킬 수도 있고 노란색을 반사시키는 거일 수도 있어. 어쨌든지 간에 이 색깔을 지가 반사시키기 때문이야. 그럼 얘기를 한번 해보자. 얘들이 흡수하는 영역과 반사하는 영역은 실제로 오는 빛의 종류와는 상관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하나 더 얘기를 해보자. 얘가 파란색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파란색 빛을 쏘면 파란색을 반사시킨다는 얘기야. 빨간색 빛을 쏘면 어떻게 될까? 흡수해요. 그럼 반사하는 색깔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다? 검은색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 물체의 색깔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볼까? 자, 빛의 색깔이 존재하고 물체의 색깔이 존재한단 말이야.
색깔은 어떻게 결정될까? 만약에 우리가 이 빛을 쐈다 치자. 그럼 두 가지가 생겨. 흡수와 반사가 생긴다. 내가 쏜 빛의 종류 중에 흡수하는 영역이 생기고 반사하는 영역이 생긴다고. 만약에 기존에 있었던 색깔이 그대로 우리 눈에 보입니다. 물체 색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흡수하지 못한 영역이야. 이렇게 흡수하지 못한 영역이야. 근데 보니까 여기가 비었어. 그럼 뭐야? 반사한 거. 흡수한 거야. 얘는 반사한 거고. 없습니다. 물체의 색깔에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영역은 이 물체가 스스로 뭐 했다는 얘기야? 흡수했다고. 흡수한 영역이 많으면 많을수록 빛을 많이 흡수했을까 적게 흡수했을까? 이 검은색이 많대. 빨주노초 파나모가 다살할 때 이렇게 막 다살했어. 오, 짧다. 짧게 줄일게요. 다시. 만약에 이렇게 이제 파란색은 정말 일부만 있고 나머지가 사라졌대. 요 점선 친 요 사이 부분이 안 보인대. 얘만 흡수한 거야. 나머지가 반사된 거고. 만약에 여기가 비었대. 그럼 뭐야? 얘도 흡수한 거야. 흡수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검은색에 가까워지고요. 흡수를 하지 못하면 못할수록 흰색에 가까워집니다. 하나 물어보자. 쌤 티셔츠 무슨 색깔이야? 검은색이지. 왜 검은색일까? 다 흡수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다수를 흡수했다고.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이고 검은색에 가까운 노란색이 있을 거 아니야. 걔들은 왜 검은색에 가까운 빨간색이고 노란색일까? 빨간색 선이 살짝 보이거나 노란색 선이 살짝 보여서 그래. 얘 빼곤 다 흡수했다는 얘기야. 그 물체의 색깔은 흡수하면 흡수할수록 검은색이 가까워지고 빨간색 흰색이 가까워져? 검은색이 가까워지고 반사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흰색이 가까워진다고. 그럼 하나 물어볼까? 여러분도 혹시 고기 좋아해요? 이게 자주 묻는 거 아니야 생각해보니까. 고기 좋아해요? 고기 별로 안 좋아해요? 왜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한데 미안합니다. 무슨 고기 좋아해요? 삼겹살 좋아해요. 하나 물어봅시다. 정육점에 갔어요. 정육점에 가면은 거기에 무슨 색 조명 비추고 있습니까? 빨간색 조명 비추고 있죠. 그럼 생각을 해보자. 빛을 받은 고기는 뜨거워줘야 돼? 차가워줘야 돼? 뜨거워줘야 되지. 근데 왜 빛 쏘지? 사장님이 미쳤습니까? 씨발 너네 내가 미리 캔 고기 먹어 이거야? 이상하잖아. 그치? 야 씨 너 집에 들고 가면 이거 상한다? 이거야? 아니잖아. 정육점에서 고기 먹을래? 아니잖아. 집에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왜 빨간색 빛을 쏠까? 고기 색깔을 잘 봐야지. 고기 색깔이 무슨 색이야? 빨간색이거나 지방이면 흰색이지. 흰색은 빛을 흡수해 안 해? 안 해. 빨간색은 빨간색 빛을 흡수해 안 해? 안 하지. 아무리 받아도 다 반사시키니까 고기가 익지를 않아요. 안 익는 거야. 익을 수가 없는 구조야. 아무리 빨간색 빛을 쏴도. 근데 만약에 사장님 컨셉이 돌았어. 막 파란색 빛을 쏴. 그럼 내가 거기서 고기 사면 어떻게 될까? 조진 거지. 엄마 파란색 고기 꺼냈어. 어떻게 되어 있어? 다 갈색 돼 있다고. 다 익어 있다고. 왜? 걔들은 빛을 흡수하니까. 그치?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초록색 색깔의 나뭇잎에다가 초록색 빛을 졸라 쏴요. 광합성 잘 됐으면 좋겠다. 광합성이 되겠니? 미친놈이죠. 그치? 이상한 사람이라고. 이 말이 되냐고. 이상하잖아. 그러면 초록색 잎에다가는 무슨 색깔을 쏘는 게 좋을까? 빨간색이나 보라색 빛을 쏘는 게 좋다 이거지. 근데 문제는 보라색이 가까워지게 되면 뭐랑 가까워? 자외선이랑 가까워. 그럼 자외선을 졸라 쏘는 거야. 그럼 좋을까? 안 좋아. 알겠지? 요렇게 되는 거거든. 그러면 다시 한번 돌아와 보자. 우리 갑자기 왜 빛의 파장을 얘기하냐면 일단 이런 건 있어요. 물론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긴 하지만 웬만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거의 대부분의 육지 식물들은 색깔이 빨간색이야, 초록색이야, 파란색이야, 보라색이야, 노란색이야. 웬만하면 초록색이다, 그지? 그런데 해조류는 달라. 물의 깊이에 따라서는 달라. 왜? 이거는 빛의 다른 성질 때문이야. 빛의 색깔에 따라서
빨간색일수록 멀리 가되 뚫고는 못 갑니다. 공기 중에서 멀리 가지만 얘는 멀리 가는 대신 투과는 못해요. 얘는 멀리는 못 가. 가까이는 가. 깔추에 쏘면 주변에서 발견되는 게 적에서는 막 몇 미터 멀리 쏴도 다 관측이 돼. 자에서는 쏴도 몇 미터 멀리 가면 이제 관측이 잘 안 돼. 대신에 얘는 투과를 잘 해요. 한번 물어봅시다. 빛이 물 깊이까지 투과를 합니까? 저 심해층까지 물이 가요? 그랬으면 우리가 얘기하는 연직수온 깊이가 어떻게 돼야 돼? 떨어지지 않아야지. 근데 뭐해? 떨어지잖아. 떨어진다고. 투과를 못한다고 깊이 들어가면. 그러면 얕은 곳은 빛의 세기가 세니까 상관없어. 근데 깊은 곳은 빛이 잘 와? 못 와? 못 온다니까. 그래서 수온이 떨어진다고. 근데 깊이에도 생명이 살아 안 살아? 살지. 그래서 깊이 있는 이 해조류들을 봤더니 색깔이 어때? 빨간색이야. 빨간색이더라고. 선생님 멀리 간다면서요. 물 깊이는 투과입니다. 빨간색은 깊이 투과를 못해요. 파란색은 대신에 깊이까지 투과를 해요? 못해요? 파란색은 깊이까지 가더라고. 투과를 한다는 얘기는 깊게 간다는 얘기고, 투과를 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얕게 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깊이에 따른 해석을 하자고. 빛의 세기가 깊이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것이죠? 파란색은 깊이까지 간다고. 물론 깊어지면 약해지긴 하지만 깊이까지 간다고. 근데 노란색 빛은 한계가 여기야. 더 이상 깊이 못 가. 파란색만큼. 빨간색 빛은 더 못 가. 얕게까지 못 가. 그럼 여기서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 선생님, 빨간색 식물은 얕게 있고요. 노란색 식물은 조금 더 깊이 가고요. 파란색 식물은 깊이까지 다 존재해요라고 얘기를 하면 이놈은 어떤 놈이야? 정육점에서 파란색 빛을 쏜 고기를 먹어야 되는 인간인 거지. 왜? 빨간색 빛을 써도 되는 이유가 뭐라고? 흡수를 못한다니까. 그러면 이제 반대로 가자 이거야. 어떻게? 우리 이 깊이에 따른 식물의 분포는, 깊이에 따른 식물은 어떻게 된다? 빨간색이 파란색 빛을 흡수하니까 깊이까지 가도 된다 이거야. 홍조류가 깊이까지 존재해. 자, 노란색은 아니지만 갈조류라고 하는 친구를 얘기할 겁니다. 갈조류. 갈조류는 노란색 빛이 오는 데까지 얘기를 할 거예요. 갈조류. 갈조류 분포는 얕은 데서부터 적당 깊이까지, 노란색 빛이 오는 황색광이 오는 데까지. 마지막 적색광이 도달하는 데는 누가? 녹조류죠. 초록색은 할까? 녹조류라고 합시다. 녹조류. 왜냐면 우리가 청색도 녹조류라고 해버리거든. 알겠지? 청색은 녹조류라고 할 거야. 녹조류라고 할 겁니다. 왜냐면 사실 여러분들 미역이 초록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니? 약간 푸른색도 띄지 않니? 왜냐면 색깔 자체가 어때? 미역 색깔 어때요? 다시다 색깔 어때요? 다시다란다. 다시마. 미안합니다. 아씨. 미혼에 넣을 뻔했네. 그래서 녹조류가 이제 청색까지 얘기하는 그 청남색 가까운 색깔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민트 색깔 쪽이기 때문에 청색도 포함을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실제로 물체의 색이다 이거야. 물체의 색. 얘는 빛의 색깔인 거고. 그러면 결국 뭐야? 얘랑 관련 있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흡수에 대한 영역과 반사에 대한 영역을 해야 된다고. 물체의 색깔은 흡수하지 못한 색깔인 거야. 근데 얘들은 생존을 하려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선 흡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빨간색을 흡수할 수 있는 녹조류와 노란색을 흡수할 수 있는 갈조류와 파란색 빛을 흡수할 수 있는
뭐다? 홍조류라고 얘기를 해야 돼. 다시 한 번 더. 홍조류는 청색광 흡수, 황색광 흡수. 그래서 얘는 청색을 흡수하니까 붉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왜? 얘들을 흡수한다고. 얘들이 없다고 해야 되는. 붉은색으로 보여야지. 그 다음에 녹조류는 적색광을 흡수하니까 얘가 없을 거 아니야. 요 색깔이 없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 초록색, 파란색 쪽 계열로 보이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해야 돼.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는 흡수를 해야 된다고. 여기까지 아시겠죠? 요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시 복습할 때도 이게 떠올라야 됩니다. 얘들은 광합성을 하기 위한 흡수해야 되는 색깔들이고요. 얘는 흡수하지 못한 색깔이 비쳐서 보이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자고. 그래서 물에서 꺼냈을 때 붉은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깊은 데서는 그냥 까맣게 보여요. 알겠지? 왜? 청색광은 흡수하니까 반사시킬 색깔이 없거든. 검은색으로 보이는 거야. 근데 우리는 꺼냈을 때 색깔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블록핍시도 안 꺼내놓으면 굉장히 예쁘게 생겼습니다. 수압이 세다 보니까 거기서는 찌그러져 있거든. 그러니까 코, 눈이 적당히 모여 있어. 근데 물 밖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 까꿍 하면서 퍼지는 거야. 그러니까 못생겨지는 거지. 실제로 물 깊이 있을 때는 그렇게 안 못생겼어요. 그냥 정상적인 물고기예요. 아시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막 정말 기압이 낮은데 가잖아요? 그럼 우리도 이제 막 근데 물론 우리는 뼈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되는데 걔들은 이제 그 뼈대가 겉을 보호하는 구조가 아니죠. 우리처럼 막 갈비뼈가 막 다 감싸있고 이런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좀 심하죠. 그 다음에 1조 시간. 이거 두 가지가 사실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서 이해를 해야 되는 영역이기 때문에 시간 투자 좀 했고 마지막 1조 시간 얘기합시다. 1조 시간 이제 뭐예요? 빛을 받는 거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거야. 이거는 뭐 책에 나오는 거 그대로 간단하게 볼까? 내용도 뭐 쉬워. 얘들은 생식이나 행동이나 개화 시기가 빛을 받는 시간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고. 생각을 해봐. 동물은 곰은 언제 자요? 겨울에 자잖아. 왜 겨울에 자? 밤이 길고 생존이 힘들다 보니까 미리 가을에 다 먹는 거야. 그래서 곰이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해가지고 귀 달렸고 이렇게 막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럼 팔 이렇게 으아 해가지고 이제 무섭게 생겼을 거 아닙니까? 겨울잠 잘 때 되잖아? 얼굴이 이만해지고 몸땡이 이만해집니다. 진짜 이만큼 쪄서 자요. 개돼지가 돼서 자는 거야. 그 자는 동안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수면 다이어트를 하는 거지. 다시 알죠. 그러면 이제 살 좀 빠졌다 싶으면 봄에 일어나서 이제 다시 또 먹고 활동 좀 하고 가을 되면 다시 이제 열심히 먹기만 졸라 먹고 그리고 다시 자는 거야. 근데 중간에 안 깨요? 모르겠네요. 근데 진짜 몇 달 동안 자기만 나는 거예요? 저기만 뭐 장갑 끼겠지.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건데 깰까? 아니 우리처럼 막 밤에 일어나가지고 잠깐 화장실 갔다가 이럴까? 아니 상식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진 않아. 아, 그래요? 응. 계속 몇 달 동안 잠만 자는 거예요? 그냥 뭐 스스로 혼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치. 사용 에너지를 확 줄이는 거야. 실제로 그래서 이때 동안 사용한 에너지가 평상시에 그 우리 활동 대상에 있을 거 아니야. 그거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30일밖에 못 살 걸 10%밖에 안 쓰니까 300일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지. 10배를 살 수 있게 된다고. 그럼 얘가 이제 10일치의 식량을 먹으면 100일치를 버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10일치 먹고 자는 거야. 뭐요? 어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냉동의 인간이라고 피를 다 빼. 자. 문제는 뭐냐면 아직 기술력으로는 다시 피를 집어넣었을 때 살아날지를 몰라. 근데 영하 100 몇 도까지 떨어뜨리면 세포가 죽는 게 아니라 멈추거든. 우리가 그 텔로미어라고 얘기를 해서 사는 동안에 그 세포에 그 생명줄이 있단 말이야. 그게 사람마다의 어떻게 보면 자연산의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게 줄어들다가 영하 130도인가까지 떨어뜨리면 이게 멈춰. 대신 나도 멈춰.
근데 이거 안 늙는 거 아니야? 안 늙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인간이 핵전쟁을 일으켰네? 다 죽어버렸네? 그럼 이제 나도 이제 같이 밑에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지구가 이제 사라질 때 같이 사라지겠죠. 생각도 못해요. 못하지 죽어 있는데 사실상 죽은 건데 멈춰있지. 꿈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식물인간은 이게 살긴 살잖아. 그것도 없어. 그냥 멈춰있는 거야. 꿈도 못 꾸는 거야. 못 꾸는 거지. 자는 게 꿈도 진짜. 저는 다른 게 근데 이제 이거야. 만약에 불치병이야. 지금 무조건 죽을 수밖에 없어. 근데 그게 비용이 20억인가 되거든. 근데 한 100년 뒤에 이 불치병이 치료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만약에 이 냉동인간을 살릴 수 있는 기술이 생긴다면 투자를 하는 거야. 1호가 누군지 아니? 개발한 자기야. 오. 스스로 들어갔어. 이게 얼었어요? 있어. 지금 꽤 많아. 지금 얼려져 있어. 얼려져 있어 지금. 안 지하에 지금 잘 얼어 있어요. 그러고 싶진 않아. 그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지. 실제로 막 불치병이거나 아직 고칠 수 없는 병에 걸렸거나 이런 사람들이 지금 물론 이제 사실상 뭐라고 해야 될까? 실험 인간인 거죠. 실험지지. 근데 사실 내가 당장 죽을 관계라면 그리고 집에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하지 않을까? 나도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죽을 거. 그런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해. 나중에 깨서 뭐예요? 다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도 곧 죽어야 되는 사람인데 깨어나서 수술해서 살 거 아니야. 그렇게까지 살아야 돼. 그러니까지 사회 근데 이게 우리가 못 겪어봐서 그런 게 아닐까? 생존에 대한 그 욕망이 너무 강하다면 근데 안 돼요? 울린다는 게 한 60까지는 해볼 만했는데 그거 넘어가면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쌤도 약간 좀 비슷한 것 같긴 해. 쌤도 약간 좀 그럴 것 같아. 근데 이제 내가 막 10살이거나 20살이거나 혹은 막 불로장생에 대해서 믿는 사람이라든가 한 200년, 300년 뒤에 깨어났을 때는 이제 막 사람이 막 400년, 500년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난 너무 그 삶을 살고 싶은 거야. 그러면 그럴지도. 돈이 없어. 어쩔 수 없지 뭐. 그래서 1호가 본인입니다. 개발한 본인이에요. 그럼 개발하고 바로 언 거예요? 이제 남들한테 다 맡겨놓고 간 거지. 약간 만약 녹이면 살아나는 거야? 녹이면 살아나는 거예요? 기술이 있어야 살아나죠. 지금 녹이면 죽는 겁니다. 만약 그 냉동실이 고장난다? 다 같이 이제 자연스럽게 죽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개발자는 병이 있어요? 이제 본인이 그렇게 했으니까 날 믿고 따라와라. 와. 언젠간 미래우선이 미친놈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진짜 미쳤다. 약간 지나가다 보면 할아버지가 신은 있습니다. 막 천국 만세 적어놓은 그런 느낌의 사이비 느낌이 좀 나긴 하죠. 아니 여기 그 신뢰에 목숨을 태우는. 그렇죠. 한 끝에 쌤 어릴 때 이제 타짜 영화에서 한 끝에 5억을 태워 대사가 있단 말이야. 약간 딱 그 느낌이지. 그죠? 참 세상 사람 참 특이하다. 어쨌든 겨울잠을 자면 길을 길게 돌아왔는데 겨울잠을 자면 그렇게 된다. 근데 그 일조 시간에 따라서 생식도 시기가 달라지고요. 당연히 생식과 관련 있는 게 개화기 때문에 개화 시기도 달라지겠죠? 개화 시기? 왜냐면 식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씨를 옮겨줄 애들이 필요하잖아? 걔들이 다 겨울잠 자고 있으면 어떡해? 열심히 꽃 폈어. 나 꽃이에요. 꿀 먹으러 오세요. 근데 벌 자고 있어. 못 오잖아. 그럼 죽는 거야. 자손을 못 낳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지? 그렇기 때문에 뭐다? 개화도 이제 시기가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동물, 식물 둘 다 이제 다 그래요. 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책에 나오는 예시들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필요한 영역이 아니라 내용을 암기하는 내용이 그 주된 내용이에요. 암기하시면 안 돼요. 얘들이 왜 이 시간에 깨어 있어야 되느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리 곰이 그 시간에 왜 깨어야 되는지 계산을 합니까? 이 계산의 영역이에요? 아니잖아. 그럼 외우시면 되는 거지. 라고 보시면 돼. 이렇게 해서 사실상 위에 있는 두 가지가 좀 중요했다. 이해를 해주셔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온도로 넘어갑시다. 여기서부터 이제 별로 안 얼어요. 춥대요. 겨울잠을 자야죠. 애들이 이제 변온동물 이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정온동물 같은 경우는 안 잔단 말이야. 물론 잔 애들도 있긴 하지만 안 잔 애들도 많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들 같은 경우는 뭐해? 깃털이 두껍거나 털이 두껍거나 피하지방책이 두껍거나 이런 거지. 추위에 버텨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거야. 몸 자체가.
그죠? 우리 인간으로 칠 것 같으면 이제 2차 성징이 발현하고 난 다음에 털이 자라죠. 그지? 그래서 사타구니 사이라든지 혹은 겨드랑이라든지 혹은 옛날에는 몸에도 다 털이 났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게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잖아. 여러분들 겨드랑이 털 쓸 일 있겠어요? 겨드랑이 털 쓰는 사람 딱 한 부리밖에 없어. 근데 거기서 잘 안 써. 내가 만약에 탈모야. 머리털이 부족해. 옮기 심어야 돼. 그럼 이걸 심을 수 있는 거지. 근데 문제는 보통 겨드랑이 털은 꼬부랑꼬부랑하니까 심으면 좀 이상해지잖아. 내가 곱슬이 아니면 이상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안 심는 거죠. 그러니까 필요가 있어 없어? 필요가 없어.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어지게 되더라 이거야. 그래서 실제로 이렇습니다. 선생님 머리 때는 겨드랑이 털이 거의 대다수가 났는데 한 100년 후가 되면 인간의 절반이 겨드랑이 털이 없을 거래. 벌써 거기에 가까워지고 있어. 한 10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는 이미 겨드랑이 털이 잘 안 나. 나더라도 정말 조금 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알겠지? 이런 차이가 존재하더라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먼 미래가 지나면 아마 남성도 코털 안 낼걸? 콧수염 안 낼걸? 남성만 왜 나는지 아니? 남성만 나는 이유? 아 여자들도 나긴 나요. 근데 진하게 나. 콧수염 나잖아. 여기는 여자들 콧수염 난다고 턱수염이 난다고. 근데 남자만큼은 안 진해. 왜 그럴까? 과거에 우리 인간이 수렵 채집 시절에는 누가 사냥을 나섰어? 남자가 나섰잖아. 수컷이 나섰다고. 밖에 나가서 추위를 버텨야 돼. 그러니까 남자가 일반적으로 털을 더 나는 거야. 이 진화방향이야. 누적이야 누적. 아시겠죠? 이렇게 누적되어 온 거란 말이야. 라고 보시면 돼.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 온도와 관련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험에 나온 내용은 아니야. 근데 마찬가지 이거야. 우리가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고. 아니야. 보고 아 이렇구나. 결과론적인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된다고. 정원동물도 마찬가지. 생각을 해봐. 면적이 넓으면 열이 많이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면적이 넓은 건 여름일까? 아닌 거야. 더운 곳일까? 추운 곳일까? 열이 많이 빠져나간대. 더운 곳이다 이거야. 면적이 좁대. 어디여야 돼? 추운 곳이어야 돼. 그럼 하나 얘기해보자. 사막여우는 귀가 코가 클까 작을까? 커요. 북극여우는 작아요. 그리고 이제 털 색깔은 각자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돼. 그죠?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북극에 사는데도 불구하고 귀가 큰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근데 그건 우리가 여기에 예시에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나오는 것만 하면 돼. 얘네는 무조건 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왜? 생존을 위해서 귀가 큰 애들도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다른 방향이잖아. 우리 모든 방향에 다 정답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 나오는 것만 하시면 돼. 생물학이 좀 그래. 유전을 제외하고는 유전도 사실 좀 끼워 맞추는 게 있어. 어쩔 수가 없어. 근데 그런 것들을 제외하면 정답이 정해진 것만 보시면 된다 이 얘기예요. 식물 같은 경우도 그래서 그래. 이파리에 이제 추운 데는 어때? 더운 데는 어때? 생존의 방식이 달라지게 된다고. 이파리가 두껍다고 얇다고 이게 달라지게 된다 이거지. 알겠지? 그러면 온도만 이럴까? 아니야. 물도 그래. 물도 만약에 건조한 지역이야. 물이 증발하는 게 좋을까? 안 증발하는 게 좋을까? 안 증발하는 게 좋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비늘이 두꺼워진다 이거야. 물의 증발을 막기 위해서. 식물 같은 경우는 저수 탱크, 저수가 커진다 이거야. 저수 조식이. 물을 보관할 수 있는 뿌리에 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존재하게 되더라 이거야. 아니면 식물의 이파리가 어떻게 변해요? 가시로 변한다 이거예요. 왜? 증발을 막기 위해서. 아까 얘기했잖아. 면적이 넓을수록 뭐 한다고? 증발을 많이 한다고. 그러니까 열이 많이 빠져나간다고. 증발을 많이 하게 된다고. 그러면 줄이는 게 좋은 거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진화를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이제 사막에 살고 있는 캥거루 같은 애들은 어때? 오줌을 많이 넣어 안 넣어? 물이 부족하잖아. 오줌을 많이 넣어야 될까? 안 넣는다고. 요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그만큼 저수가 역시나 발달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낙타는 뭘 가지고 있어요? 물호흡을 가지고 있잖아요. 물탱크 보관하고 다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러면 공기는 어떨까? 똑같아. 고산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은 우리보다 뭐가 더 많아요? 헤모글로빈 수, 즉 적혈구가 더 많습니다. 발달해 있어요.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 다 어디 산다고요? 고산지대에 살고 있는 애들이랄까? 고산지대? 다 막 칠레고 저기 막 미국에 막 3000m 높이 살고 있는 애들이 이런 애들이라고. 걔들은 평소에 술래잡기 하면서 하하하 뛰어다닐 거 아니야, 그지? 그 걔들 그때 숨 쉴 때 우리보다 효율이 3배, 4배 더 좋다 보니까 얘들이 마라톤 대회 지들 동네에서 해요? 내려와서 하잖아.
왜? 우리가 가서 하면 우리가 죽거든. 우린 죽을까 못 살아.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내려와서 하니까 우리가 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걔들 어때요? 2시간 만에 뛴다니까 42km를 42km. 우리들은 1시간에 뛰면 5km 겨우 뛰어요. 2시간 뛰면 10km 못 뛰어요. 힘들어요. 뛸 수 있겠니? 못 뛰어. 꾸준히 뛰어야 되는데 힘들어요. 못 뛰어. 근데 걔들은 뛴다고. 여기서 차이가 난다 이거야. 토양도 마찬가지예요. 토양도. 근데 토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방금 했던 것처럼 이유에 대해서 묻는 것보다는 이제 이런 거지. 만약에 식물의 뿌리가 토양에 공간을 만들어낸다면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주어진 걸 읽었을 때 해석할 수 있을 정도면 충분해. 만약에 개미굴이 발달했대. 그럼 토양에 물질 이동이 많아지겠죠. 물이 들어가 공기가 통과하겠죠. 미생물이 살기가 좋아요, 안 좋아요? 공기가 통과하잖아. 산소가 없으면 못 살아. 산소 같은 데 들어가 뭐 할 수 있어? 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결과론적인 이야기라고. 결과론적인 이야기. 산소가 공급되어야 미생물이 살 수 있다고를 아시고 시험을 치면 된다고. 그러니까 산소가 많이 공급되네? 살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이거지. 지렁이가 많이 살거나 개미가 살거나 두더지가 땅 파놓으면 미생물이 살기가 좋아지더라. 외우라고. 예시를 외우시면 돼요. 알겠지? 책에 나오는 것들, 필기한 것들, 교과서에 나오는 것들 외우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여기 책에 나오더라도 학교 교과서에 안 나오는 예시면 나올 가능성이 좀 적어지겠다, 그지? 학교에서 사용하는 자료를 보고 외우시면 돼요. 얘는 공통이야. 빛의 세기, 빛의 파자 이런 건 공통이야. 1조 시간부터 방금 얘기했던 예시들은 학교에서 나오는 예시들을 위주로 외우세요. 여러분들은 오토 보세요. 오토 보라고. 본인은 프린트 아니면 필기 내용 보시면 돼요. 교과서 위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우리가 알게 된 이제 작용과 반작용에 대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작용과 반작용. 그리고 마지막 피라미드까지 넘어가시면 끝이에요. 피라미드. 오늘 내용은 피라미드까지 넘어갈게요. 그래서 피라미드 같은 경우는 결국 뭐야? 여기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 생산자가 수도 많고 양도 크다. 에너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근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자 얘는 자기가 광합성을 만드니까 에너지를 생산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쌈 싸먹었어. 쌈 싸먹은 게 다 우리 몸에 저장됩니까? 그거 우리 다 돼지야. 뒤룩뒤룩 살쪄 있어야 돼. 아니잖아. 뭐해요? 활동대사랑 기초대사량이 존재하죠. 에너지를 쓰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피라미드를 쌓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에너지 양이든 생물수든 그러니까 개체수든 에너지 양이든 총 질량이든 가면 갈수록 확 줄어드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생체 피라미드예요. 그럼 단계별로 얘기했을 때 뭐다? 얘가 생산자, 얘가 1차, 2차, 3차 해서 최종까지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잡아먹을 거 아니야 그죠? 이렇게 잡아먹히는 거를 뭐라고 하자? 먹이 사슬이라고 하자. 근데 우리는 한 종류만 먹습니까? 다양하게 먹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먹이 사슬이 일자가 아니라 복잡한 구조를 가지게 되더라 이거야. 먹고 먹히는 구조로 가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어떻게 돼? 그물 모양이 된다 그지? 먹이 그물이라고 하자고. 복잡한 사슬의 모임을 먹이 사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물을 먹이 사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그물이 무너질까? 구멍 하나쯤은 나겠지. 그렇다고 그물이 무너지냐고. 안 무너져. 근데 사슬은 없어지면 무너져. 사슬적으로 봤을 때 이 생태계의 유지가 누가 늘어나고 누가 줄어들지 모르지만 결론적으로는 이래. 최종 소비자가 늘어났다? 그럼 무조건 누가 줄어? 그 아래 소비자가 줄어. 그러면 예를 들어 최종 2차, 1차라고 할까? 최종이 만약에 이렇게 늘었어. 그럼 2차가 줄겠지? 2차가 줄어드니까 누가 늘어? 1차가 늘어. 그럼 얘가 또 뭐해? 줄어. 근데 문제는 뭐야? 2차가 줄어드니까 최종이 살아남겠어? 생존 경쟁하겠다 그죠? 그 중에 환경에 유리한 애는 살아남겠지만 불리한 애는 죽고 2차가 다시 늘게 되는 구조로 이어져. 왜? 생존 경쟁에서 줄었잖아. 그럼 얘가 늘어나니까 얘가 다시 줄어. 그럼 얘도 다시 뭐해? 많아져.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거든. 알겠지? 줄어들면 늘어나고 늘어나면 줄어드는 서로서로의 상관관계에 의해서 바뀌게 될 건데 그게 102페이지에 그림으로 잘 나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자료 돋보기의 맨 위에 안정된 생태계에서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보시면 1차가 늘었더니 2차가 늘고 생산자가 줄더라 이거야. 자, 100이죠. 자료 돋보기. 근데 반대로 요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 2차가 늘어나면서 2차가 다시 줄겠지. 생산자가 늘어나서 다시 원래대로 회복을 하게 된다더라. 요 왔다 갔다가 존재해요. 근데 생태계 평형이 앞에서 봤던 것처럼 생물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이 깨지게 되면 당연히 깨지겠다, 그지? 무너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자연재해나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생태계 평형이 깨진다더라. 그리고 생태계 보존은 읽어보시면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끝. 지고요. 그래서 마찬가지 113쪽까지 문제 113쪽이란다. 107쪽까지 문제 풀으면 되겠다, 그죠? 107쪽까지. 그 다음에 혹시 쌤 멘토 문고에서 책 샀어요? 그거 이름 그 학문당 과학 고1 과학책 달라 하면 주시거든요. 멘토 문고 바로 이제 내려가면 있는 서점, 제일 가까운 서점인데 검색하면 멘토 문고라고 있을 거야. 거기서 좀 사주라. 알겠지? 해서 답지 보내드릴게요. 쌤 보내드리겠습니다. 쌤 까먹었다, 뽑아놨어야 되는데. 후반전에 내 꼴로 오는 거예요. 그새 네. 그래서 요거 107쪽까지 풀어주시고 황금박쥐 책도 오늘 배운 생태계까지 좀 풀어주세요. 알겠지? 근데 찾았어요. 오! 축하합니다. 이거 다 있는 거에서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아, 좋아요. 밖에 지금 비 오나? 비 올라나? 근데 아까 소리 들린 거 보니까 안 온 것 같은데? 후반전에 내 꼴로 오는 거예요. 어? 완전. 누가? 어. 미친 거 아니야? 거기서 나왔어. 지금 안 오나 보다. 너 나왔어. 아 이거